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주차 금요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은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실망을 주는 일로 인해서 앞으로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오늘의 실패가 있기에 지금 일상에서 안주하지 않고 나에 대한 열정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누구도 힘들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 때는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고 나는 가장 불행하고 외로운 사람으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힘듦과 외로움은 나의 미래의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아주 영양분 많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오늘의 불행감과 외로움과 괴로움 등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고 밟아도 다시 피어나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풀처럼 살아갈 수 있는 보약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실패로 인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실패의 경험으로 많은 것을 배우면서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내일의 탄탄대로를 달리기 위해서 잠깐 동안 비포장 도로를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뻥 뚫린 고속도로를 질주하기 위한 준비 운동을 오늘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와인 테스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인 테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테이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인을 글라스에 따르고 색상과 투명도를 체크를 해서 테이스팅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인을 와인잔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흔들면서 와인을 와인이 출렁거리게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공기와 같이 섞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일단 시각적으로 보면서 이게 뭐 투명도, 이게 뭐 색감이 좋다 안 좋다, 뭐 너무 탁하다라든지 뭐 이런 시각적으로서 이제 테이스팅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는 후각입니다. 그래서 와인을 글라스에 따르고 나서 와인의 향기를 이렇게 공기와 와인을 섞어서 이렇게 흔들은 후에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고 코를 와인잔 안쪽으로 안쪽으로 해서 와인의 와인의 향기를 맡아 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기가 뭐 혹시 신맛이 난다거나 아니면 좀 상한 것 같은 이러한 것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향기로서 후각으로서 그 테이스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미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시각적으로 후각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없으면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와인을 입안에서 굴리게 됩니다. 그래서 와인을 한 모금 먹어서 입안에서 입안 전체에 그 와인이 묻게 만들어서 그 와인의 향기도 느끼게 되고 맛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상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와인 테이스팅을 한 사람이 이제 주로 그 호스트가 와인 테이스팅을 하는데, 와인 테이스팅이 끝나면 그 웨이터에게 이게 좋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다른 사람들부터
그 와인을 하도록 이렇게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인 서비스를 보게 되면 서비스 측정 온도는 무겁고 중후한 레드 와인은 16도에서 18도 정도, 그다음에 중간 정도의 중후한 레드 와인은 13도에서 15도, 그다음에 가벼운 적포도주로서 이제 로제 와인은 10도에서 13도시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은 7도에서 10도 정도로 해서 와인을 서비스하면 되겠습니다. 와인 서비스 순서는 정해진 서비스 규정에 근거해서 서빙을 하는데요. 일단 그 칼을 그 와인 그 오퍼너에 보시면, 스크류에 보시면 칼도 이렇게 있습니다. 조그만 칼이 이제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뚜껑 이제 여기 이 뚜껑을 칼로서 이렇게 검을 주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이제 와인 스크류를 이렇게 이제 끝을 그 코르크 마개의 중간에 꼽습니다. 그 꼽아서 이게 돌리게 되겠죠. 이렇게 이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돌려서 끝까지 돌립니다. 끝까지 들어가게 해서 이 끝을 병 입구 마개에 걸어서 쭉 올리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빠지게 되면 여기에 뭐 어떤 경우에는 이 병 입구에 코르크가 뭐 부서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여기에 코르크의 부스러기가 병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 입구에 묻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미리 제거한 후에, 냅킨으로 제거한 후에 깨끗한 상태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와인 디캔팅을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캔팅이라고 하면 와인 속에 섞여 있는 침전물을 디캔터로 걸러내는 서비스 방법입니다. 그래서 디캔팅은 와인 서비스 30분 전에 하는 것이 이제 적합하고요. 순서는 기본적인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와인 디캔팅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와인을 숨쉬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와인은 병 속에 있으면서 이제 그 공기가 차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와인을 따서 그 와인을 잔에 따르기 전에 이제 숨을 쉬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기와 와인이 같이 뭐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결혼을 시킨다고 합니다. 공기와 그 와인을 결혼시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와인과 공기가 이렇게 섞여서 그 향이라든지 이제 맛을 좀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와인이 다른 병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향이 살아나게 되는데, 병 안에 갇혀 있을 때와 디캔팅을 하면 향이 부드러워져서 편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편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까베르네 쇼비뇽처럼 떫고 쓴맛이 나는 성분이 풍부한 와인은 산수와 결합을 하면서 실크 같은 이런 감촉으로 좀 감싸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인이 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앙금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와인병의 바닥에는 그 앙금, 그러니까 포도
에 대한 이 찌꺼기 같은 것들이 그 병에 넣을 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 없는 것도 있지만 그 병에 들어가서 그게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앙금을 제거하기 위한 이러한 것이 그러한 순서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앙금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디캔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디캔팅의 용기는 디캔터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서 그 많은 디캔팅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캔팅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은 디캔팅을 하는 그 순서죠. 디캔팅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잔에 따를 때는 이렇게 디캔팅으로 해서 잔에 서비스를 잔으로 서비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 와인 상식에 대해서 이제 뭐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게 되면 와인 글라스를 잡는 방법은 와인 글라스는 다리 부분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그 와인 잔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스템 줄기 부분, 스템 부분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 뭐 소주나 맥주나 이런 그 술을 다른 사람이 따라줄 때는 잔을 들어서 그렇게 이제 그 술을 받게 되는데 와인을 받을 때는 잔을 드는 게 아니라 여기 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닥에 있는 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바닥 부분을 손으로 손가락 뭐 2개 정도, 2개나 3개 정도를 이렇게 잡아서 살짝만 눌러주는 형태를 띠면 우리가 술잔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온으로 와인을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리 부분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물론 마실 때에도 이런 스템 부분을 잡아서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체온이 이렇게 손가락이나 손바닥이 이렇게 그 와인잔에 닿게 되면 체온으로 인해서 더 따뜻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스템 부분을 잡는 것이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와인은 2손으로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테이블에 잔에 놓을 때는 술을 잔을 놓은 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와인을 따른 후에 병을 약간 들리면서 들어 올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병에 따를 때에는 이제 잔이 어느 정도 보통 이제 뭐 소주나 맥주처럼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한 5부에서 6부? 많으면 5부에서 6부, 아니면 보통 한 4부에서 한 5부 정도 이렇게 따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 따르고 나면 그 병을 살짝 돌려줍니다. 병 끝을 살짝 이렇게 팔목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려주면 그 와인에 이제 그 병 끝에 남아 있던 그 와인 방울이 이제 바닥이나 다른 사람의 뭐 옷이라든지 이런 데 닿지 않도록, 흘러지 않도록 이렇게 병 끝을 살짝 돌려주면 잔에 그 와인 방울이 떨어질 수 있도록 살짝 들어서 돌리면서 들어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인 따르는 정도는 한 3분의 1이나 3분의 1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한 4부에서 5부 정도 그 정도 따라서 서비스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상대방이 잔이 비어가면 뭐 조금씩 따라주는, 그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인의 그
와인은 특유의 색깔과 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음을 넣거나 물을 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레드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실온에서 이제 주로 많이 어 마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 화이트 와인은 이제 그 찬 온도에서 마시게 되죠.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서비스할 때는 우리 그 와인 쿨러가 있죠. 이렇게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어 와인 쿨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그 서비스할 때는 여기에 물과 얼음을 이렇게 채워서 와인병을 이렇게 담궈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그림이 좀 이상해졌는데 그 이렇게 화이트 와인을 서비스할 때는 여기에 물과 얼음을 채워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면, 그, 와인을 따를 때는 이 와인을 들어서, 그러면, 물이 이제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 있는 냅킨으로 이제 그것을 잘 닦아서, 서비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렇게 와인 잔에 그 스카치 위스키처럼 와인 잔에 얼음을 넣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된 와인은 무조건 좋다. 원료 포도의 품종이나 생육 조건에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음용의 시기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래돼서 좋은 와인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빈티지에 따라서 와인이 그 와인의 질이 좋고 나쁘게 이렇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오래됐다고 해서 좋은 와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비싼 포도주만이 좋은 포도주다 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대부분 상질의 포도주는 값이 비싸고요. 부담 없는 가격의 와인 중에도 좋은 와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대형마트에서 팔고 있는 이런 와인 뭐 7,000원, 8,000원 이런 와인도 굉장히 맛있는 양질의 이제 포도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그 노브랜드에서 판매를 하는 그 와인 뭐 싼 그 와인이 있어서 한번 먹어봤더니 그것도 굉장히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와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싸다고 해서 좋은 포도주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시는 방법은 와인은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술이 아닙니다. 뭐 소주나 맥주처럼 이렇게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술이 아니고 가급적 이렇게 적게 식사를 하면서 뭐 한 두 잔이나 세 잔 정도 이 정도 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먹고 취하면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이 뭐 소주 맥주를 마시는 것보다 더 이제 좀 길게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은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 그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한 두 잔이나 세 잔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서비스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호스트의 오른편 여성 우선적으로 따르고, 호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여성 우선으로 따르고 남자의 잔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호스트는 가장 나중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스트가 와인 테이스팅을 하고 난 뒤에 이 와인이 서비스를 해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신호를 주면 그 호스트의 그 오른쪽 여성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호스트는 제일 나중에 다시 잔을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와인 빈티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와인 빈티지는 포도의 경작과 수확, 그러니까 해마다 날씨와 기후의 영향으로 인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적당히 가물고 일조량이 많은 해에 생산된 포도는 당도가 높고 상급 원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빈티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빈티지는 포도의 수확 연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와인의 라벨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포성 와인, 쉐리 와인, 포트 와인 이런 것들은 표기되지 않고 있고요. 품질이 좋은 포도가 수확된 연도에는 와인의 양조 조건에 알맞은 우량한 것으로 와인이 반드시 좋은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와인에 이제 우리 빈티지는 빈티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와인의 상태와 뭐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와인의 상태와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가 매겨져 있는데 이 점수에 따라서 이제 그 와인이 좋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보르도 와인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죠. 프랑스 중에서 보르도 와인, 부르고뉴 와인 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점수가 나 있습니다. 뭐 2005년도에는 보르도 와인이 93점, 95점, 96점, 뭐 98점 뭐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래서 2005년에는 뭐 여기에 있는 와인이 제일 나은 와인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표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칵테일인데요. 이제 칵테일의 개념은 칵테일은 술을 섞거나 술의 청량음료, 그 다음에 과즙음료, 기타 부재료를 이용을 해서 혼합한 혼합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칵테일은 색이라든지 맛, 향을 조화있게 만드는 것으로서 재료를 흔들기와 휘젓기,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혼합이 되고 냉각이 되어서 맛의 조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칵테일은 미각에 마시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와 예술적 가치를 마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칵테일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 칵테일은 식욕을 증진시키는 윤활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식욕과 동시에 마음도 자극하고 무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칵테일을 이제 마시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무드 분위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칵테일의 종류도 달라질 수가 있고 만나는 같이 있는 동료라든지 이렇게 뭐 연인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뭐 칵테일 종류가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칵테일은 아주 맛이 있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그 다음에 칵테일은 얼음에 잘 냉각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칵테일을 만들 때는 얼음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섞기도 하죠. 칵테일의 특성을 보게 되면 칵테일은 색과 향 그리고 맛이 잘 조화된 혼합 음료를 이야기를 하고요. 칵테일의 아름다운 색은 마시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칵테일은 이제 분위기를 잡기 위한 것이니까 그 분위기에 맞는 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같이 만나고 있는 사람의 뭐 사람에 따라서 이런 뭐 색깔이라든지 맛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뭐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칵테일의 맛과 향은 매우 다양하고 독특합니다. 그 다음에 칵테일은 독한 술을 스트레이트로 마시는 것보다 건강에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칵테일은 알코올 도수가 다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부재료로 칼로리를 보강해 주게 됩니다. 칵테일의 뭐 이런 그 부재료 같은 경우에는 뭐 탄산음료가 있겠죠. 뭐 콜라나 소다수, 토닉 워터, 그다음에 사이다, 진저얼, 그다음에 콜린스 믹스, 뭐 비탄산 음료를 보면 광천수, 천연 광천수, 그다음에 과즙음료, 유성음료, 뭐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타 부재료 같은 경우에는 뭐 시럽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장식용 과일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향신료, 얼음, 뭐 이런 다양한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칵테일 만드는 법을 보게 되면 흔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칵테일 만들 때 보시면 제일 뭐죠? 익숙한 게 이제 그 흔들기죠. 그래서 쉐이크에 얼음과 재료를 넣고 흔들어서 만드는 방법인데, 점성이 있는 리큐어나 계란, 우유, 크림, 각종 과일 주스 등을 비중이 무거운 재료를 사용하는 칵테일을 만들 때 휘젓기 그 흔들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휘젓기는 유리 제품인 믹싱 글라스에 얼음과 술을 넣고 바스푼으로 잘 저어서 재빨리 조제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우리 티스푼처럼 이제 길쭉한 티스푼 모양은 티스푼처럼 생겼는데 이제 손잡이가 길쭉합니다. 그래서 그걸 넣어서 그 티스푼 를 넣어서 그걸 우리가 바스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스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스푼을 넣어서 잔에 넣고 휘젓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그 술과 재료들이 빨리 잘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휘젓기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직접 넣기입니다. 그래서 글라스에 직접 얼음과 재료를 넣고 바스푼으로 휘저어서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띄우기. 술이나 재료의 비중을 이용을 해서 내용물을 위에 띄우거나 차례로 쌓기도 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로팅 하는 방법은 바스푼을 뒤집어서 글라스 림 끝 밑부분, 그 다음에 안쪽 끝부분에 약간 아래에 대고 글라스 안에 다른 재료와 섞이지 않게 조심스럽게 따르는 것을 이제 우리가 플로팅, 띄우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블렌딩입니다. 블렌더에 재료와 잘게 부순 얼음을 넣고 혼합을 해서 만드는 방법으로서 프로즌 스타일의 이제 칵테일이나 딸기, 바나나, 과일 등을 사용을 해서 정열적인 맛을 내는 뭐 칵테일을 이제 칵테일이나 그리고 이제 펀치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블렌딩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칵테일 기법에는 쉐이크, 브랜드, 뭐 스터, 플로트 기법, 뭐 이렇게 빌드 기법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알아봤고요. 부재료는 탄산음료, 주스, 시럽, 스파이스, 비타스, 그 다음에 버무스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구, 칵테일 만드는 도구로는 쉐이커와 뭐 믹싱 글라스, 바스푼, 그 다음에 메저컵, 이제 계량하는 컵이죠. 그래, 뭐 술을 계량컵으로 해서 그 우리 그 다양한 술을 계량을 해서 뭐 50ml, 100ml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량컵이 있고요. 스트레이너, 콜크 스크류, 스퀴즈, 푸어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스키 베이스 칵테일, 그 다음에 뭐 브랜디 베이스 칵테일, 진 베이스 칵테일 이렇게 해서 많은 칵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뭐 칵테일 종류고요. 뭐 요즘에는 각자가 또 이제 뭐 그 분위기라든지 뭐 누구를 위해서 뭐 이런 칵테일을 만드는 다양한 칵테일 종류도 이제 뭐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술을 가지고 칵테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런 그 주장 관리에 대해서 이런 뭐 실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대략적으로 한번 어, 그 공부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뭐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우리가 다음 뭐로 그 메뉴 경영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 식음료에 있어서 이제 메뉴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메뉴에 의해서 식음료에 이런 뭐 그 서비스 방식이라든지 메뉴 식음료 경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진행이 되기 때문에 메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메뉴는 고객과 종사원과의 소통을 해주는 의사소통 도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객이 레스토랑을 방문을 했을 때 뭐 개인적으로 뭐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소통할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 종업원 간에 의사소통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메뉴입니다.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는 것이 메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에 의해서 영업 방식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메뉴이냐에 따라서 영업 방식이 정해지고 서비스 방식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메뉴에 따라서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뭐 이런 메뉴에 따라서 영업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뭐 프랑스식 레스토랑처럼 이렇게 그 서비스를 할 것인지, 플레이트 서비스를 할 것인지, 셀프 서비스를 할 것인지, 뭐 카운트 서비스를 할 것인지, 이런 다양한 영업 방식이 정해지게 되고 서비스 방식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메뉴에 따라서 그 셀프 서비스, 뭐 플레이트 서비스 이런 방법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햄버거 같은 메뉴가 결정이 되면 햄버거는 뭐 셀프 서비스를 하게 되고, 뭐 스테이크라든지 뭐 이런 뭐 한식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이런 그 메뉴 종류에 따라서 영업 방식과 서비스 방식이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판매를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가 메뉴입니다. 그래서 그 메뉴에 따라서 이제 그 판매를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제 메뉴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영 정책과 이미지를 전달을 하는 도구로서 경영의 청사진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메뉴에 따라서 그 레스토랑의 경영 정책, 어떻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고급 서비스를 하든지 셀프 서비스를 하든지 이런 정책과 그 레스토랑의 이미지를 이제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이제 청사진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깨끗하게 보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메뉴는 한번 제작을 하고 나면 그 메뉴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기 이전에는 대부분 그것을 계속 많은 고객들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 메뉴에 그 메뉴가 이렇게 있으면 그 메뉴를 보고 고객들이 사용을 하다가 보면
여기에 뭐 낙서도 할 수도 있고, 이게 구겨질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고, 뭐 글자가 안 보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 찢어지거나 뭐 이런 낙서가 되어 있거나 지저분하거나 뭐 이런 그 뭐죠, 음식에 이런 양념이나 이런 것들이 묻어서 오염이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뭐 굉장히 불쾌하고, 또 그 다음에 음식을 먹기도 전인데 그 음식 맛이 이제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객들이 메뉴 이제 뭐를 사용을 하고 이렇게 나면 뭐 낙서가 되어 있는지 찢어졌는지, 그 다음에 구겨졌는지, 뭐 지저분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묻어 있으면 닦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정이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 고객에게 서비스 될 때는 최대한 깨끗하게, 메뉴가 새로 제작한 것처럼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호도와 충성도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판, 그 메뉴뿐만이 아니라 메뉴 판 같은 경우에도 그 레스토랑의 선호도와 충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일반 레스토랑이라든지 그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게 되면 벽에 걸어놓은, 액자처럼 걸어놓은 이런 그 메뉴판이 있죠. 자, 그렇게 되면 가격이 뭐 3,000원에서 이렇게 4,000원으로 올리면 이 부분만 뜯어서, 아니면 그 위에다가 종이를 해서 이렇게 4,000원을 고치고 사용하는 데도 있고, 뭐 이것을 아예 막아 놓고 이제 뭐 쓰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덧대어서 아주 그 표시 안 나게 해서 이렇게 고치면 이제 좋은데, 아예 뭐 표시가 안 할 수 있게, 뭐 밑에 바탕색이 빨간색인데 뭐 흰색으로 이렇게 뭐 붙여 놓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렇게 좀 보면 굉장히 이거는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대충 하려는 건지, 뭐 안 하고 싶은 건지, 이렇게 모를 정도로 굉장히 메뉴를 지저분하게 그 보관을 하는 이런 영업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고객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불쾌하고, 관리를 안 한다는, 메뉴판도 그 관리 못하는데 음식이라든지 주방 관리는 잘 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메뉴의 정의와 중요성을 한번 보게 되면, 제공되는 요리의 상세한 목록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음식의 사진과 조리 방법, 재료 등의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이 되고 고급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이런 외국 관광객이 많이 와서 한식을 많이 주문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외국 관광객이 오면 그 음식의 뭐, 이름만 보고 알 수가 없겠죠. 음식의 이름만 보고 알 수가 없으니까, 외국인이 많이 찾는 레스토랑이나 뭐 식당이라면 그 메뉴에 맞는 그 사진, 사진과 함께 뭐 재료라든지 이렇게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면 외국 관광객들이 메뉴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와 저장, 재고 관리, 음식의 조리,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의 표준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뉴를 하기 위한 이런 재료들은 어떻게 구매가 되는 건지, 저장이라든지 재고 관리라든지 음식 조리, 고객 서비스, 이런 표준화를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뉴를 정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구매, 저장, 재고 관리,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재료들을
구하기 쉬워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레스토랑이 산에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산에 레스토랑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산에서 그 뭐 회를 판다고 하면 이게 뭐 굉장히 신선하다고 느껴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구매라든지 저장이라든지 재고 관리를 이런 것들을 할 때 보시면 그 바닷가 옆에서 회를 팔게 되면 우리 일반 고객들이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조금 전에 바다에서 이 고기를 잡아와서 팔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매우 뭐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매나 저장이나 재고 관리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뉴를 정할 때는 뭐 산에서 만약에 레스토랑이 있다면 거기에 산에 만든 뭐 비빔밥이라든지 뭐 이런 그 산에서 나는 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 고객들의 신뢰도도 높아지게 되고, 그 메뉴가 좀 더 싱싱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의 표준화의 기준이 됩니다, 메뉴가. 그 다음에 인테리어와 디스플레이나 데코레이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메뉴의 종류에 따라서 인테리어도 어떻게 해야 될 기준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데코레이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행위의 본질을 알려주고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식음료에서는 이 메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메뉴의 선택에 따라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메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내용 나왔던 좀 더 이어서 하다가 보면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고 마케팅 도구, 그 다음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관리 도구이고 통제 도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메뉴에 따라서 인력과 서비스 방식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은 뭐 서비스하는 인력이 어떻게 들어가고, 또 그 인력의 교육과 훈련을 어떻게 하고, 또 뭐 유니폼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다양한 메뉴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운영 방식 결정과 생산 조건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뉴는 일반 레스토랑에 가면 그 뭐 어떤 메뉴는 이렇게 메뉴가 있으면 메뉴를 주문을 했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고객과의 신뢰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메뉴에는 이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되도록이면 그 메뉴를 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문 식당이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 일반 식당에서도 보면 전문 식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이 중요한데, 메뉴도 전문 식당에서도 보통 메뉴를 보게 되면 한 개에서 한 두 개 정도 메뉴, 이 정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분식점에 가면 메뉴판에 보면 뭐 최소 한 30가지에서 한 50가지, 60가지 이런 그 메뉴를 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메뉴를 보게 되면 과연 저기에 저 메뉴에 따른 재료들은 싱싱할까라는 이러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 식당에 가면 보통 이제 뭐 한 개에서 두 개 메뉴 정도만 있으면 계속 그 재료를 가지고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니까 오늘 준비한 재료는 오늘 다 소진이 되겠죠. 그러면
내일 또 새로운 재료가 들어와서 또 다 팔면 또 새로운 재료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니까 이렇게 그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또 음식을 만들면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그 분식점의 메뉴가 한 뭐 40가지, 50가지 이렇게 되면 잘 나가는 메뉴도 있겠지만 나가지 않는 메뉴가 있겠죠. 자, 그런 메뉴의 재료들은 이게 뭐 일주일이 지났는지 한 달이 지났는지 두 달이 지났는지 유통기한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서비스 제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식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메뉴는 고객과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메뉴의 그 품목 변화의 정도에 의한 분류를 보면 품목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메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크게는 고정 메뉴, 순환 메뉴, 가변 메뉴가 있는데요. 고정 메뉴 같은 경우에는 메뉴 품목이 변하지 않고 항상 고정되어 있는 메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정 메뉴는 고객이 선호하는 것이어야 되고 많이 팔리면서 이익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레스토랑의 고정 메뉴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스타 메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스타 메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타 메뉴의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고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 고객들이 가장 좋아하면서 많이 팔리고 그 다음에 이익이 가장 많이 남는 거. 이게 스타 메뉴입니다. 그 레스토랑 중에서 가장 인기 있고 많이 팔리면서 이익이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비용은 최소화되면서 재료비라든지 이런 비용은 최소화되면서 이익은 많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스타 메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메뉴가 이제 고정 메뉴가 되겠죠. 그래서 1년 내내 이 고정 메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좋아하고 많이 팔리고 이익이 제일 많이 나는 이러한 메뉴를 스타 메뉴라고 해서 고정 메뉴가 있고요. 그래서 고정 메뉴의 우리가 장점을 보면 같은 품목이 고정적이므로 적절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필요한 식재료만큼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판매되는 예를 들면 하루에 판매되는 개수가 100개라고 하면 오늘 100개 정도 팔릴 것 같으니까 100개 재료도 100개만 준비를 해서 오늘 다 소진을 하는 거죠. 오늘 다 소진을 하고 또 내일 팔 거는 한 150개 나갈 것 같다 그러면 150개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재료가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운 재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신선한 재료를 고객에게 제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체 고객의 갑작스런 주문에도 원활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고객이 갑작스럽게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그 고객이 원하는 메뉴를 제공을 하지 못할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재료가 없어서 팔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고정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객들이 많이 나가니까 충분하게 그 재료를 준비를 해놓고 단체 고객이 와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주문을 해도 원활하게 그 주방에서 만들어내는 매일 그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많이 그 요리를 하다가 보니까 단체 고객이 한 번에 오더라도 원활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메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레스토랑에는 이 메뉴가 가장 잘 팔리고 가장 많이
가장 맛이 있다라는 것들을 차별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레스토랑 그러면 그 메뉴가 유명하다라는 걸 이제 뭐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메뉴를 고정 메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메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수가 있고 단체 고객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인원의 노동력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그 대신 이제 뭐 단점으로는 고객이 메뉴에 대한 식상함을 가질 수 있고 시장의 규모가 제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가 이제 뭐 한 가지 메뉴가 있다면 좀 고객들이 매일 오기는 좀 식상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고객들을 계속 단골 고객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 메뉴는 월별이나 계절별로 제철에 맞는 식재료를 사용을 해서 순환하면서 바뀌는 메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 메뉴가 있고 또 우리가 그 계절 메뉴라고도 또 있겠죠. 그래서 그 레스토랑에 따라서 이제 뭐 계절 메뉴가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비빔밥 같은 경우에는 그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재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계절에 맞는 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뭐 산채 비빔밥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야채 에 맞는 이런 뭐 도라지 비빔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계절에 나오는 재료를 활용을 해서 그 만드는 메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계절마다 그 메뉴가 바뀌게 되니까 이런 계절 순환 메뉴를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 고정 메뉴 했던 것처럼 이제 뭐 식상함을 느끼지 않고 이거는 계절별로 계속 바뀌니까 고정 메뉴도 있고 순환 메뉴도 있으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또 이제 기존에 있던 고객이 고정 메뉴보다는 또 순환 메뉴를 한 번씩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순환 메뉴의 장점은 고객에게 새롭고 신선한 느낌을 주게 되고 레스토랑의 분위기 세신 효과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정된 시간에 판매되는 메뉴이므로 일시적으로 매출 향상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겠죠. 뭐 단점으로 보면 숙련된 요리사가 필요하겠죠. 그 메뉴에 맞는 숙련된 요리사가 필요한데 그 주방장이 모든 메뉴를 그러니까 주방장의 능력 하에서 그 할 수 있는 메뉴를 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 계절 요리 바뀔 때마다 이렇게 주방장을 새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장의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이런 메뉴를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품목에 따라서 식자재 구입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변 메뉴는 영업 상황이나 식자재 가격의 변동 등을 감안을 해서 불규칙적으로 품목이 바뀌게 되는 메뉴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변 메뉴의 장점은 고정된 메뉴에 비해서 실증을 느끼지 않게 되고요. 계속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메뉴에 대한 아이디어를 상품화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고객을 유도를 해서 매출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변 메뉴의 단점은 새로운 메뉴에 대한 개발과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고 메뉴 변화에 따른 통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목 변화 정도에 따라서 고정 메뉴, 순환 메뉴, 가변 메뉴가 이제 뭐 필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서비스 방법에 의한 분류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